여기 밑에 구석에 동그라미들이 막 연결돼 있죠. 네. 이것도 이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저 동그란 걸 노드, 네. 선은 아. 엣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 노드. 저게 어디만 쓰냐면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같은 거. 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하는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신약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기술들, 그거를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일기예보 같은 경우 날씨를 보는 걸 보면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날씨가 어떻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약 개발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냐를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가져왔는데, 신약 개발은 그 약물의 분자 구조를 점수화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점수화요? 네네. 점수화를 시킨다고요? 예, 숫자로 바꿔야 돼요. 아, 네네. 한 번. 네. 약간 그래서? 컴퓨터가 편하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일기예보를 맨날 쓰시지만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질문을 던진 거는 일기예보가 사실 주변에 물어보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제 그러면 안 맞는다고 안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잘 안 맞으니까 이제 서비스 중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될까? 엄청 불편하죠. 그쵸.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알아야 돼, 사람 심리가. 조금 틀리더라도. 그쵸. 모르는 것보단 대비를 할 수 그래도 있으니까. 아는 게 낫다.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신약 개발은 현재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신약 개발 쪽은 현재 아직 발전 중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날씨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그냥 같이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 네. 여기 보시면은 그림 4개 있잖아요. 네. 타겟이라고 써 있는 거 위에 있는 그림이 실제 기상이에요. 아, 진짜? 네네. 타겟 말고 옆에 나머지 3개 있죠. 네. 나머지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잘 맞췄냐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간 논문에 이제 실린 자료입니다. 이 논문을 낸 데가 개발한 게 DGMR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 거죠, 다른 거랑. 우리가 다른 거보다 좋아. 이거 이미지 기반의 모델이고, 정확히 뭘 예측하는 거냐면은 현재로부터 20분 전까지의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면은 현재로부터 90분 후까지의 네. 변화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가장 잘 맞춘 건 DGMR이다라고 논문이 나간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 걸 예측한다. 약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약을 우리나라 말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우리가 다양하게 써요. 모기약, 오, 그러네요. 뭐 쥐약. 맞아요. 근데 쥐약이 쥐의 건강을 위한 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기약도 그렇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되는 화학물질을 약간 약이라고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에서. 사람이 병이 있어서 먹는 약, 그거를 얘기를 할 거고, 약이 뭐 주사로 맞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먹는 약. 먹는 약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많고, 실제로 그게 데이터가 가장 풍부해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약을 개발하는데 아까 또 채팅창에 있었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든다, 그쵸. 이런 얘기 있는데, 굳이 약을 개발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가고 싶은데요. 해야죠. 우리는 약을 더 개발을 해야 될까? 개발은 해야겠죠. 근데 생각보다 약의 종류가 엄청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약국 가면 거의 뭐 타이레놀 많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가지고 나온 약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만큼 사람의 성향도 다 다르잖아요. 약을 받아들이는 성향도 다 다르니까 타이레놀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타이레놀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었을 때 내가 잘 드는 약,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니까 약은 계속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택의 다양성이 생기는 건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약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될까를 여쭤봤는데, 실제로 개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랩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다양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안 맞는 약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막 부어요. 그런 경우는 대체가 필요한 것도 있고, 약이 없는 질병도 있어요. 보면은 암 중에서도 그렇고, 뭐 췌장암 같은 경우는 진단도 안 되는데 발견되면 사기, 치료약도 없고, 이러면 이제 힘든 거죠. 아직 좀 해야 될 일이 많다. 탈모약 빠지지 탈모약. 않죠. 탈모약 진짜 중요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저거. 그거 왜 쉽지 않을까요? 탈모약은 저게 그냥 과학적으로. 호르몬을 건드려서 네. 부작용이 좀 있어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뭐 그거를 떠나서라도 효과적인 걸 만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쓴다고 하면은, 원래 인공지능을 안 쓴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노가다죠. 물질 합성하고 실험하고. 근데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실패하고 또 합성하고 또 실험하고,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시간도 늘고 비용도 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써서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자.
요게 이제 그렇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보면은 이렇게 먹어도 되는 약은 저희 분야에서 쓸 때 스몰 몰리큘 이렇게 불러요. 작은 분자, 저분자 화합물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의 구조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이게 약효가 있겠다 혹은 독성이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아 얘는 실험을 하자. 네. 얘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제가 말한 분자 구조가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오른쪽에 작대기 연결돼 있는 거 네. O 있고 N 있고 O 있고 저게 이제 제가 말하는 분자 구조고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약을 먹으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주요 성분이거든요. 네. 네. 아까 타이레놀 얘기하셨는데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이게 사서 보시면 껍데기에 써 있어요. 네. 저 성분이 아까 그 구조예요. 오. 네, 그래서 저걸 잘 뭉쳐서 이렇게 만든 건데 저거만 들어있진 않아요. 사실 만들 때 뭐 이것저것 섞여요. 네. 왜냐면 먹었을 때 잘 녹고 막 이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제품명을 찾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쓴다고 할 때 제품 말고 오른쪽에 있는 구조. 그러니까 약효가 있을 법한 분자 구조를 찾는 거. 이제 그게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약을 먹잖아요. 네. 그럼 먹으면 일단 뱃속으로 가겠죠? 네, 뱃속으로 거기서 가죠. 잘 녹으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안 녹는다. 그러면 들어갔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몸으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잘 녹게 약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흡수가 되면 어딜 가냐면 맨 처음에 가는 게 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간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외부에서 이상한 물질이 왔다고 이제 보고 간이 그거를 빨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약이 보통 물에 잘 안 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에 가면은 그게 잘 물에 녹게 바꿔져요. 그러면 그게 소변으로 빨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해독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흡수도 잘 돼야 되는데 간에서 그렇게 방해를 받아도 안 돼요. 고려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약을 장기 복용하면 간 수치가 높아지는 거구나. 맞아요. 저도 아토피가 있어서 약을 한 1년 먹은 적인데 간 수치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아닌데 건강검진 받으면 이게 확 올라가니까 아,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는 건 거의 다 간을 이제 거치니까 간독성 이슈도 있고 흡수가 되면 어디로 가냐? 혈액에서 이제 뺑뺑 돌고 있어요. 우리가 아픈 데를 알아서 혼자 찾아가는 게 아니죠. 혈액을 그렇죠. 돌다 보면 아픈 곳,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 이제 머리 쪽으로 얘가 가서 작용을 해야 된다. 뇌로 가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혈액을 돌다가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물에 잘 녹아야 흡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잘 녹으면은 혈액에 들어가자마자 신정으로 그냥 나가버려요. 너무 잘 녹아도 안 되고 너무 안 녹아도 안 돼요. 그걸 맞추기가 되게 어렵고 위에 이제 3번 작용하고 밑에 제가 세포 이렇게 그려놨는데 세포막도 이렇게 보면 기름층으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혈액은 물이고 네. 세포는 기름층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물에 녹았다가 기름층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줘야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물에도 잘 녹는데 기름에도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쉽지 그래서, 않네요. 네, 개발이 어렵다. 고려해야 될 게 진짜 많네요. 이거는 약의 부작용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소개되는 사례예요. 저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인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사진에 팔다리가 약간 이상한 그렇죠. 그러니까 좀 형상이 다리가- 잘 안 된 분이 계시죠? 네. 저게 저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게 유럽에서 아주 많이 기형아를 만들어낸 약이에요. 그래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아. 저게 하필이면 또 입덧 치료제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임산부만 먹었어요, 거의. 근데 이게 왜 기형아를 만들었지? 라고 보니까 혈관이 안 자라게 만들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제 막 자라고 있는데 혈관이 안 자라니까 영양분이 잘 전달이 안 공급이 되고 되는구나.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되게 안타까운 사례인데. 근데 임상 실험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했죠. 했는데 그거를 잘 안 봤어요. 임신한 경우에 어떤지를 잘 안 봤고 근데 또 동물 실험했을 때 사람한테. 거의 독성이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소금처럼 안전하다고 홍보했어요. 소금처럼. 소금 먹어도 괜찮잖아요. 소금 아. 먹고 소금이 독약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진짜 너무 치명적이다. 와, 와. 그거 너무 정말 치명적이네요, 안타까운 정말. 상황이네요. 저 제품은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 왔는데 그래 왔는데. 최근에 네.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방향으로 쓰겠죠, 그쵸? 맞습니다. 네, 다른. 항암제로 쓰고 있어요. 항암제. 그러면은 이제 그쵸. 근데 여성분은 이제 못 먹게 못 먹게.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왜냐면은 암세포가 계속 커지잖아요. 네. 그럼 영양분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혈관을 막 끌어와요. 네. 그러니까 혈관을 막아버리면 성인은 혈관이 더 안 자라니까 혈관을 차단하면 암세포는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항암제.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 약을 효과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쓰는 건 맞네요. 네. 항암제 얘기하셨는데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항암제 개발.
되고 이분은 아까 탈리도마이드랑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켈시 박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형아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유럽은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기형아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미국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FDA에서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 탈레도마이드가 있었는데 승인이 안 돼서 팔리지가 않았고. 그쵸. 아. 못 팔았죠. FDA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저분이 근데 그 당시에 신입이었대요. 진짜요?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오. 그렇게 이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동물 실험 결과랑 사람에서 임상 실험한 결과랑 잘 안 맞는다. 확인 좀 해라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텼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되면서 1년을 버텼는데 유럽에서 기형아가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 이제 끝난 거죠. 이런 사건, 사고들이 쌓이면서 점점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게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안전성을 확실히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FDA 같은 기관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약을 팔고 싶으면 이런 걸 확인해서 가져와. 그러면은 그거 확인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약간 절차와 룰을 확실하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2번 냈는데요. 언제 한 번 냈냐면 동물 실험을 한 다음에 임상 시험 할게요 라고 허가를 한번 받아요. 네. 네. 동물 실험을 하면은 사람이 먹어도 되는 용량을 찾거든요. 우리가 동물 실험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허가해 주세요. 라고 한번 보내요. 그러면은 임상 시험 해 라고 승인이 나면은 임상 시험을 해서 우리가 했더니 효과도 좋고 안전합니다. 팔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식약처에서 이제 팔아도 된다. 네. 라고 허가를 해주는데 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판 다음에 추적조사가 있어요. 한 2년 정도. 왜냐면은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임상시험 쪽에 사람 규모가 나와요. 자, 보면 20명에서 100명. 네. 임상시험 할 때 처음에. 네네. 그 다음 2차로 넘어가면은 100명에서 500명. 네. 그 다음 넘어가면은 1000명에서 5000명. 네. 근데 팔면은 훨씬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추적조사가 있어요. 5000명 중에 한 명도 안 나온 부작용이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먹으면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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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명이면은 5만 명 중에 한 명 나오면 부작용이 5천 명. 이게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추적 조사를 쭉 합니다. 와.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임상 시험이에요. 네. 앞에보다. 왜냐면 저기서 많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오래 걸리냐? 가다가 임상에서 실패했어요. 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어. 가다가 실패해서 다시 처음부터. 그쵸.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 앞단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상 쪽에서도 쓸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거기서 쓸 수 있는 기술은 간단하게 그게 제일 소개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요거는 제가 자주 쓰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게 오. 뭐냐면은 캠블이라고 여기가 논문 그리고 특허에 있는 데이터를 막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되게 쓰기 편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데이터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인공지능을 쓰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아. 요거는 독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모든 물질은 독이다. 독이 아닌 건 없다. 근데 뭐가 독이 결정하냐? 양이다. 얼마나 먹냐. 이거 양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모든 물질이 독인데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확하게 맞는 양의 독을 썼을 때는 그게 독이 아니라 이제 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런 비교해요. 아까 그 탈리도마이드 소금하고 비교했잖아요. 네. 물을 5리터 먹으면 죽는데요. 그렇다고 물을 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세상에 한 번에 5리터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그 양을 안 먹으니까. 근데 청산가리는 찔끔 먹어도 죽잖아요. 네. 그렇죠. 양에 의해서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분들도 인공지능 쓸 때 조금 먹어도 효과 있는 약을 찾고 싶어해요. 그게 이제 기술의 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먹어도 되는 약을 어떻게 찾지? 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가져온 건데 네. 저기 단백질이 있고요. 저기 네모 상자 보이시죠? 저게 네. 잘 붙어주면 저 단백질이 기능을 잘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저 단백질이 고장이 나서 질병이 생겼다고 해보죠. 네. 네. 그러면 저 기능을 차단해 줄 건데 약이 저기 네모가 붙던 데를 막아버려서 기능을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네모보다 약이 더 잘 붙어야지 효과가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강하게 붙을수록 조금 먹어도 효과가 있는 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몇 개 없어도 저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붙으면 효과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실험도 있지만 지금 인공지능 쓴다고 해도 많이 쓰는 게 시뮬레이션 방법도 많이 네. 쓰거든요. 맨 오른쪽에 보면 단백질 구조를 제가 그려놓고 약도 그려놨는데 저 약이 이렇게 들어와서 쟤네끼리 막 이렇게 서로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해요. 네. 그 힘이 얼마나 세게 붙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물리화학적인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걸 계산하려고 아주 복잡한 수식을 썼어요. 네. 제가 이제 수식을 넣으면 다들 나가신다 그래서 최대한 뺄라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생겼다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이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요. 우와. 멋있네요. 그쵸. 멋있는 그림이다. 네. 수식이 결국 찾고 싶은 건 저 빨간색 G거든요. 네. G 앞에 세모 붙은 거. 이거 복잡한 거 쓰지 말고 그냥 딥러닝에 저거 예측하면 안 돼?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저 실험값을 바로 저 G 저거를 그냥 딥러닝한테 약 구조만 넣어주면은 그냥 찾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 법칙을 그냥 저 수식을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 수식을 만들 때도 그 수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라고 그쵸, 하는 변수. 그쵸. 그런 값이 들어가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계산 정확도가 결정되는 건데 실제로 계산해봤을 때 잘 붙는다고 했어. 실험했는데 안 되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수식으로 하다 보면. 네네. 예, 그래서 둘을 같이 써요 요즘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써서 예측도 하고 그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도 하고 그렇죠. 둘이 비교도 하고. 그래서 딥러닝을 저 위에 수식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을 이렇게 씁니다. 그물망이 있잖아요. 네. 딥러닝, 인공신경망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기 빨간색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보내주고 있죠. 저기 동글동글동글한 애들을 노드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정보가 이렇게 취합이 돼서 전달이 됩니다.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요걸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우리 뇌세포에서 신호 전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인공신경망이라고 이름을 이제 애초에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렇게 이제 붙인 건데 우리 뇌에서 보면 이제 저기 신경세포가 있고 쟤는 네.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 주거든요. 네. 신호를 자주 받은 애는 중요한 거로 인식이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고 기억 못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벼락치기 한 건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내가 꾸준히 공부한 거는 기억이 오래 가죠. 약간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신호가 얼마나 세게 오냐 이거는 결국 이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결정하는데 인공신경망도 마찬가지로 신호 세기를 중요하면 그게 커지고 아니면 작아지고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과 딥러닝이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유사하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이제 책에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인공신경망이라고 하셨는데 인공지능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우리의 뇌가 무언가를 생각해내서 그걸 행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저기 1, 2, 3, 4 연결된 선이 W가 있죠. 저 1번하고 W하고 곱해주고 네. 얘네끼리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측값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저 W가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아무거나 넣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계산한 값이 실험값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당연히 수밖에요. 다르겠죠. 네. 아무거나 당연히 넣었다고 다르겠죠. 하면?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아, 오차를 가지고 W 값을 한번 수정하는 거예요. 수식이 저런 이제 수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예측값이 나오고요. 자, 저 오차 값, 네. 실험값하고 예측값 차이가 있죠. 그걸 가지고 W 값을 한번 싹 업데이트 해줘요. 그다음 아. 다시 계산해요. 그래도 차이가 나? 한 번 더 업데이트. 그래도 차이가 나? 한 번 더. 오차 범위가 줄어들도록 W1, W2, 3, 4 값을 조정을 하는 거죠. 맞아요. 질문 중에 이제 오차가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아예 없어지는지라고 하셨는데 아. 학습을 할 때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에러가 적은 걸 찾아가기 때문에 에러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서 1, 2, 3, 4에 뭐가 들어갈까? 이제 그거를 그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예전에 사람이 다 찾아서 넣었어요. 분야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구조를 딱 보고 아, 이게 중요해 라고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산하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할지 선택도 해줘야 되고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딥러닝이 참 각광을 받은 거는 사람이 그렇게 골라서 혹은 설계해서 넣어주는 값을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뽑아준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예시로 많이 보는 게 이미지. 예를 들면 이제 사진 딱 있으면 얼굴 인식한다든지 네. 아니면 요 사진 안에 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신호등도 있네 뭐 이렇게 찾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기술을 이렇게 불러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CNN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국이네요. CNN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네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특징을 자동으로 뽑는다 였죠. 네. 그래서 네. 그 슬라이드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이미지를 쫙 보면서 특징을 추출해요. 이미지로부터. 네. 아, 네. 그래서 맨 오른쪽에 그물망처럼 있는 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걸 조금 복잡하게 그린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저 값은 어떤 단계들 여러 가지 거쳐서 이미지에서 뽑아온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추출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안에 선형의 모양이 있는 게 중요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얘가 추출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전에는 이미지를 보면은 이런 특징이 중요해서라고 직접 계산할 수 있게 했지만 인공지능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뽑는 거예요. 아, 알아서.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얼룩말을 보니까 저기 다리는 중요해. 다리에는 무늬가 어떤 식으로 있어. 목에는 세로 무늬가 있고 몸에는 가로 무늬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알아서 추출을 해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어내고 대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막대한 양의 정보가 있어야겠다. 틀리지 않으려면. 야, 아까는 이미지에 쓰는 거. 네. 를 얘기했던 거 이거는 그래프에 쓰는 건데 그래프 하면 보통 이제 X축, Y축에 점 찍혀 있고 아니면 선 그려져 있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네. 여기 밑에 구석에 동그라미들이 막 연결돼 있죠. 네. 이것도 이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저 동그란 걸 노드, 네. 선은 아. 엣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 네. 저게 어디 많이 쓰냐면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같은 거. 아.
자, 동그란 게 영상이라고 해보죠. 네. 자, B는 A랑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아, B 영상을 본 사람은 A도 보고 C도 보고 했는데 추천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그 다음 작업이 약 개발할 때 쓰는 건데요. 그래프라 그랬죠.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저 동그라미, 노드랑 네. 선, 엣지가 어떻게 연결돼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네. 네. 이제 그게 그래프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약 구조도 싹 보면은 사실 비슷해요. 약에 있는 원자가 노드, 원자 간의 연결, 화학 결합은 엣지. 그러니까 저 분자 구조도 그래프의 형태로 처리가 되는 거죠. 가운데에 막 좌표를 넣는데 왜 저렇게 넣냐면은 컴퓨터가 구조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저 그림을 주면 우리는 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알지만 컴퓨터는 몰라요. 픽셀은 그냥 숫자일 뿐이죠. 그러면은 저 숫자가 저 그림인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컴퓨터한테 저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1번 원자는 XYZ 좌표가 이거야. 그러니까 XYZ가 있는 3차원 공간에 이렇게 점을 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좌표 밑에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있거든요. 네. 자, 1, 보면, 9, 네. 1, 1, 21, 자, 1 이렇게 빨간색은 보면은 제가 원자 앞에 붙여놨죠. 네. 있죠? 네네. 1번, 9번은 원자예요. 그리고 옆에 파란색 1번은 연결 정보예요. 자, 1번 원자와 9번 원자는 선 하나로 연결돼 있어.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랑 연결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이제 구조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처리하는 기술이 신약 개발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